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태극기만 보면 방향을 돌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도소에 수감된 해적 보스가 벌벌 떨며 얘기했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방향을 바꿔라. 그러나 세계의 선진국 일본의 한 전문직 여성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믿지 않았죠. 도쿄 최고의 리스크 분석가. 그녀는 10년간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말라카 해협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해적선이 일본 배를 한국 배로 착각하고 급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배가 한국 배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한국 선박 주변의 해적 공격이 사라졌다. 그날 아덴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리도록 찬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케냐 몬바사 교도소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담담했죠. 해적 조직 보스의 인터뷰였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방향을 바꿔라.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2번, 3번.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들으며 목에 걸린 오래된 어선 키홀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녹슨 금속이 손가락에 걸렸죠. 이게 정말일까요? 해적들이 정말 한국 선박만 보면 도망친다는 겁니까? 저는 나가세 리코입니다. 39살. 도쿄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상보험사 마린 애틀라스의 리스크 총괄이사죠. 수리 통계와 행동 재무를 전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 그게 제 평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홀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숫자와 그래프는 감정을 배제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한국 선박 주변에만 해적 공격 기록이 뚝 끊기는지, 왜 업계 사람들이 태극기 효과를 속삭이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 전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직업적 명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더 컸죠. 2014년 동남아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제 안에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가족의 소형 어선이 무장단체에게 피랍됐던 그날 밤. 근처를 지나던 한국 국적 벌크선이 무전 응답만 남기고 이탈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죠. 한국은 말뿐이라고. 보여주기식 영웅주의라고. 실제로는 도망치는 겁쟁이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인터뷰 테이프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한국 배를 두려워한다고. 아니, 회피한다고 증언하고 있었죠. 몬바사 교도소에 수감된 이 남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2011년 이후 국제 해적 발생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아프리카 동부 해안과 동남아 해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소말리아 아덴만, 말라카 해협, 기니만. 해적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항로에는 점들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깨끗한 공백이었죠. 한국 선박이 자주 지나다니는 구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통계적 오류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전설의 출발점인 2011년 아덴만 작전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서 현장을 취재하고 데이터를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평판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키홀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슨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을 눌렀죠. 2014년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끊긴 전화선, 일주일간의 악몽 같은 기다림.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찾으러 갑니다. 스즈키 하나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세계 해역이 파란색 배경에 펼쳐졌죠. 이사님, 이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하나는 제 부하이자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입니다. 34살. 호기심이 많고 손이 빠른 사람이죠.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어떤 데이터든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하나에게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국제해적 발생 로그를 시각화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해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고 말라카 해협과 기니만에도 상당수가 분포했습니다. 각 점은 해적 공격 사건 하나를 의미했죠. 크기는 피해 규모에 따라 달랐습니다. 하나가 마우스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선을 따라 움직였죠. 여기 보세요. 한국 국적선이 자주 지나는 항로입니다. 붉은 점들 사이로 하얀 공백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했죠. 주변 해역에는 공격 기록이 빽빽한데 특정 구간만 비어 있었습니다. 공격 공백지대가 존재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에요.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주변 해역 대비 공격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함대 호송이나 보안 장비 때문이겠죠. 한국 선박들이 특별히 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췄을 겁니다.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띄웠죠. 같은 항로를 이용하는 타국 선박과 비교했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선박들도 비슷한 보안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만 이례적으로 격차가 큽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P값이 0.01 미만이었죠. 하지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2011년 1월 21일을 기점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하나가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조정했습니다. 그 날짜 이전과 이후의 히트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한국 선박 주변에도 공격 기록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한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오를 구출한 날입니다. 인질 21명 전원 구조,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세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작전이었죠. 한국군의 해외 첫 인질 구출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우연일 겁니다. 그 시기에 국제해군 순찰이 강화됐고 민간 보안도 향상됐습니다. 한국만의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죠. 이사님, 혹시 검증해 보시겠습니까? 현장에서요.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도쿄 빌딩 숲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큐 제작팀에 연락해요. 참여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 패턴의 출발점을 파헤치는 겁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전설을 걷어내고 제 가설을 증명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지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키홀더를 만졌죠. 2014년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전설을 부정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제 분노를 정당화하는 게 목적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불편한 패턴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2014년 동남아 해역의 밤은 칠흑 같았습니다. 딸도 없는 밤이었죠. 아버지의 어선이 말라카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아파트에 있었고 아버지는 선원 3명과 함께 조업 중이었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50톤급. 낡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배였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리코야, 이상한 배가 따라온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죠. 저는 즉시 잠에서 깨어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상교통 정보망에 접속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선박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했죠. 한국 국적 벌크선이 5km 거리에 있었습니다. 2만 톤급. 큰 배였습니다. 아버지, 근처에 큰 배가 있어요. 무전 보내보세요. 한국 선박이에요. 아버지가 무전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스피커로 그 순간을 함께 들었죠. 이쪽은 일본 어선 마루야마호입니다. 수상한 선박이 접근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전에서 잡음이 섞인 응답이 들렸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어였던 것 같았죠. 몇 마디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에서 한국 벌크선의 AIS 신호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 멀어지기 시작했죠. 가버렸어. 큰 배가 방향을 틀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섞여 있었죠. 아버지, 다시 무전 보내요. 다시 요청해보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국 벌크선은 계속 멀어졌습니다. 3분 후 무장단체가 어선을 포위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언어, 총소리 같은 것, 비명.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저는 그날 밤을 악몽처럼 기억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해외 해역이었고 관할권이 애매했죠.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다행히 일주일 후 현지 경비정이 구조했습니다. 아버지와 선원들은 무사했지만 아버지는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팔았죠. 평생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믿었습니다. 한국은 도망쳤다고. 도울 수 있었는데 도망쳤다고 확신했죠. 지금 프랑스 방송사 프로듀서 소피 트랑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7살. 날카롭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죠. 이번 다큐멘터리의 공동 기획자였습니다. 리코, 그때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당신이 본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소피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국제 해사 규정 문서가 화면에 떴죠. 무장 위험 구역에서는 상선이 직접 개입하면 안 됩니다. BMP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어요. 보고와 회피가 원칙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그럼 무전 응답은 뭐죠? 분명히 응답했어요. 릴레이 구조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선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 경비당국에 긴급 연락했을 겁니다. 통신 체계의 한계 때문에 당신 아버지 배에는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온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이미지 게임을 합니다. 보여주기식이죠. 실제로는 다를 거예요. 소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확증 편향이에요, 리코.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증거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이사님, 2014년 당시 한국 벌크선의 AIS 로그가 일부 누락됐습니다. 정확한 경로를 완전히 복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VDR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그럼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겠어요. 목에 걸린 키홀더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녹슨 금속이 가슴에 닿았죠. 말라카 해협의 밤 공기는 후덥지근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숨쉬기가 답답했죠. 촬영팀과 함께 소형 선박에 올랐습니다. 15m급 쾌속정이었습니다. 박도윤이 선미에서 쌍안경을 들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41살. 전직 한국 해군 UDT 대원이자 현재 싱가포르 민간 해상보안 컨설턴트입니다. 무뚝뚝하지만 원칙적인 사람이죠. 말이 적었습니다. 야간 항해는 위험합니다. 이 시간대에 해적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박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있었죠. 저는 촬영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적외선 모드가 작동하는지 체크했습니다. 촬영이 목적이에요. 위험은 감수해야죠. 원거리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실루엣이었죠. 큰 배였습니다. 야간이라 국적기를 확인하긴 어려웠습니다. 역광 때문에 윤광만 보였습니다. 선박의 형태와 크기로 봐서는
1만 톤급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하나가 AIS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선박 정보가 떴죠. 일본 국적 로로선입니다. 요코하마 출발, 싱가포르행이에요. 그때 작은 보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속정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박도윤이 긴장했습니다. 쌍안경을 들어 올렸죠. 해적 의심정입니다. 움직임이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에요. 보트는 컨테이너선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죠. 500m, 300m, 200m, 100m.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줌을 최대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트가 급선회했습니다. 거의 90도 각도로 방향을 틀었죠. 엔진 소리가 바뀌었고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죠? 공격하려던 거 아닌가요?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윤이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태극기로 착각한 겁니다. 야간의 역광이면 한국 배와 일본 배 구분이 어렵죠. 선형도 비슷하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원을 그리며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죠. 속도를 줄이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국적기를 재확인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불빛의 일장기가 보였습니다. 빨간 원이 선명했죠. 보트가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선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죠. 승조원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때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크고 강력한 소리였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합동 해상경찰 경비정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섬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정지하라. 즉시 엔진을 끄시오. 반복한다. 즉시 엔진을 끄시오. 확성기에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와 말레이어가 번갈아 나왔죠. 해적 보트가 방향을 틀어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경비정 승무원 한 명이 우리 선박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멀리서 보면 한국 배로 보였거든요. 요즘 저놈들은 대한민국 깃발만 보면 시겁해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우연일까요? 정말 태극기를 착각한 걸까요?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급선회, 재접근, 경비정 개입. 모든 순간이 담겼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인근의 작은 호텔이었죠. 하나가 촬영 영상을 노트북에서 재생했습니다. 슬로 모션으로 돌렸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해적 보트가 컨테이너선에 접근합니다. 속도는 25노트 정도. 급선회합니다. 물보라가 튑니다. 멀어집니다. 다시 천천히 접근합니다. 국적기를 확인합니다. 다시 공격 속도로 가속합니다. 경비정이 개입합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화려했지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앙 박사가 화상회의로 연결됐습니다. 45살. 싱가포르 해양안보센터 데이터 분석 책임자입니다. 해적 연구로 유명한 사람이죠. 흥미로운 영상이네요. 전형적인 심리적 억제 사례입니다. 리앙 박사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였습니다. 2011년 아덴만 작전 이후 해적들 사이에서 비용 마이너스 편익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특정 국가 선박을 공격하면 보복당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됐죠. 이게 평판 효과입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평판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해적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리앙 박사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해적도 경제 주체입니다. 수익과 위험을 계산하죠. 2011년 이후 한국 선박 공격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선박과 동일 항로를 사용하는 타국 선박들의 공격 위험도 약 60% 감소했어요. 보험업계도 이미 이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이 검토 중이에요. 숫자였습니다. 또 숫자가 저를 압박했죠. 박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루틴이 다릅니다. 인질 구출의 99.9% 철학. 오발 최소화 훈련.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됐죠. 아덴만 작전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소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습니다. 리코,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온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거짓말하지 않았죠. 하나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2014년 사건의 VDR 기록과 해사통신 로그를 찾았습니다. 제3국 경비정 통신 기록도 확보했어요. 화면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타임스탬프와 함께 통신 내용이 기록돼 있었죠. 당시 한국 벌크선이 일본 어선의 조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릴레이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직접 개입 대신 국제규칙과 BMP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했던 겁니다. 통신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릴레이 과정에서 15분이 소요됐죠. 그 사이 아버지의 배는 이미 피랍됐고 위치도 이동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배신이 아니었어요. 규정을 따른 거였어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뭘 믿었던 거죠? 제 분노는 뭐였습니까? 소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키홀더를 꺼냈습니다. 녹슨 금속이 손바닥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0년간 목에 걸고 다녔던 이 물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신화도 아니었죠. 데이터, 훈련 원칙, 법치가 만든 체계적 효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말라카 현장 영상을 슬로 모션으로 분석했습니다. 편집실에서 하나와 함께 작업했죠. 초반 5인 장면, 급선회 장면, 재접근 장면, 경비정 개입 장면, 프레임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AIS 데이터를 오버레이했죠. 선박의 이동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박도윤이 제공한 훈련 클립도 추가했습니다. 비식별 처리된 영상이었지만 강도가 느껴졌습니다. UDT 대원들이 선박 진입 훈련을 하는 장면이었죠. 정밀하고 빠른 움직임, 인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지셔닝, 오바를 최소화하는 사격 자세. 저는 다큐 내레이션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몇 시간을 고민했죠. 나는 틀렸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죠. 이 5글자를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소피가 원고를 검토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리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틀렸으면 인정해야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2014년 동남아 해역에서 아버지의 배가 피랍됐을 때 근처에 있던 한국 선박이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벌크선은 국제 규정에 따라 경비당국에 구조 요청을 릴레이했습니다. 통신 지연이 문제였죠.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화면에 2011년 아덴만 작전 자료가 나왔습니다. 청해부대 함정, UDT 대원들, 구출된 선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해적들이 한국 선박을 회피한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특정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훈련 원칙, 법치가 만든 체계적 효과였습니다.
편집실에서 하나가 최종 컷을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마지막 장면 추가할까요?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슨 키홀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죠. 10년간 제 목에 걸려있던 물건. 2014년의 기억을 담은 물건. 대신 새로 찍은 사진을 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단 컨테이너선이 석양을 배경으로 항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싱가포르 항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죠. 깃발을 보면 방향을 돌려라. 몬바사 교도소에서 들었던 그 문장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공포의 주문이 아닙니다. 질서와 원칙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한 번의 완벽한 작전이 오래가는 평판을 만들었고 그 평판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꺼졌죠. 소피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성장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에 수백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죠.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다양한 국적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척은 태극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선명했죠. 보이지 않는 방패.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런타임은 58분이었습니다. 오프닝은 몬바사 교도소 인터뷰로 시작했습니다. 해적 보스의 목소리. 태극기를 보면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제 내레이션이 이어졌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는 설명을 요구한다. 중반부는 말라카 해협 현장 영상이 중심이었습니다. 야간 촬영. 해적 보트의 접근. 급선회. 재접근. 경비정 개입. 슬로모션과 실시간 속도를 교차 편집했습니다. 긴장감이 살아났죠. 하나가 만든 데이터 시각화도 들어갔습니다. 2011년 전후 해적 공격 패턴 변화. 한국 선박 주변의 공백지대. 보험 리스크 프리미엄 변동 그래프. 숫자가 이야기를 뒷받침했습니다. 박도윤의 인터뷰가 핵심이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99.9%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입하면 오발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매일 반복합니다. 리앙 박사의 분석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평판 억제 효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해적들도 합리적 행위자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죠. 한국 선박을 공격하면 보복당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촉촉한 눈빛. 10년간 잘못된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2014년 사건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엔딩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녹슨 키홀더를 내려놓는 장면. 그리고 태극기를 단 선박이 석양을 배경으로 항해하는 장면.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결심이 오래가는 평판을 만들고 그 평판이 또 다른 생존을 만듭니다. 나는 오늘 편견 대신 데이터와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이 초대됐죠. 어두운 상영관에서 다큐가 재생됐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중반부 말라카 장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제 고백 장면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공이에요.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오판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제 감정보다 사실이 우선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박도윤을 만났죠. 좋은 다큐였습니다. 박도윤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감사합니다.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저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무게가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타올랐죠. 한국 컨테이너선 한 척이 단독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1만 톤급. 태극기가 선미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선명했죠. 멀리서 소형 보트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고속정 특유의 엔진 소리가 들렸죠. 거리를 좁혔습니다. 1km, 500m, 300m. 컨테이너선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줄였죠. 보트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방향을 틀었습니다.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을 따라오지 않았죠. 그냥 사라졌습니다. 컨테이너선은 항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항해했습니다. 선장은 브리지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위성 영상으로 지켜봤습니다. 실시간 AIS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에 선박들의 움직임이 점으로 표시됐죠.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업계 언론이 집중 보도했죠. 보험업계는 위험 모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박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정됐습니다. 합동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말라카 해협과 아덴만에서 다국적 해군의 협력이 더 긴밀해졌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평판 억제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실이 아니라 오해였다.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진실은 왜곡된다. 확증 편향은 개인의 판단을 흐리고 조직의 결정을 그르친다. 나는 10년간 그 오류 속에서 살았다. 하나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죠. 이사님, 새 프로젝트 제안서 왔어요. 기니만 해역 분석 의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슨 키홀더가 그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더 이상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2014년의 기억을 품고 있지만 이제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태극기를 단 선박이 항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죠. 석양빛이 선박을 감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결심이 오래가는 평판을 만듭니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에서 일어난 일이 그랬습니다. 인질 21명 전원 구조. 오발제로. 원칙을 지킨 작전. 그 평판이 또 다른 생존을 만들죠.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선박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를 달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편견 대신 데이터와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믿어온 걸 뒤집는 일은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수십 척의 선박이 오가고 있었죠.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척은 한국 선박이었을 겁니다. 태극기를 달고 항해하는 배들. 해적들이 보고 방향을 틀게 만드는 깃발. 신화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훈련입니다. 원칙입니다. 법치입니다. 그게 만든 체계적 효과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니만 프로젝트 제안서였죠. 또 다른 해역, 또 다른 데이터,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오로지 데이터만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오전 비행기 예약해줘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석양을 배경으로 펄럭이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방패. 이제 저도 그 의미를 압니다.